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로 낼 때 1,250원, 버스는 1,200원입니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은 1,550원, 버스는 1,500원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지만 시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요금도 한 달에 통학하기만 해도 지하철 요금만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그만큼 오른다면 확실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긴 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마다 300원씩 더 내야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이 부담스럽고 좀 다른 방안으로. 요금 인상의 원인은 만성 적자입니다.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약 9,200억 원, 버스는 약 5,4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 이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안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지원이 제외돼 더 악화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일일 요금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줬지만 재정 지원이나 운영기관의 노력도 더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 사이트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모두 한 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5% 정도 줄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관악구, 강남구 등은 두 자릿수 가까이 빠졌습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줄면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주인들이 일부 걷어들이는 겁니다. 매물이 없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과나 이제 종부세 배제가 확정됐잖아요. 지금 매매 물건이 급할 게 없죠. 여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울과 경기 하남, 광명, 분당, 과천 등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까지 시사했습니다. 투기 지역 등 조정 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 규제 완화 속에 서울 잠실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열흘새 1억 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값 상승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매수 측에서 사는 데 나서도 되겠다라고까지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는 매물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가격의 추세 자체가 반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실제로 아파트 매매 심리는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워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단지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12억 원 이상 중도금 대출금지 등 2중 3중 규제 속에 청약 경쟁률이 5대 1도 안 되는 등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시장 전반에 미계약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도금 대출 제한을 1분기 안에 과감히 풉니다. 분양가 12억 원 상한을 없애고 한 명당 5억 원까지 가능했던 보증 한도도 폐지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분양가가 12억 원대인 둔촌주공 84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분양받은 집을 되파는 걸 제한하는 전매 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줄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제도 폐지됩니다. 유주택 가구의 청약 요건도 완화합니다. 1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도 우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을 다시 임대하는 방안 등, 정부는 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도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해제는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라면과 과자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4년 전 이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김종대 씨는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노후가 많이 걱정돼 있었는데
회사에서 재고용을 해준 덕분에 근심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기기를 만드는 이 기업은 일부 부서에 한해 직원이 계속 일하고 싶다면 정년을 제한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 불안을 줄인 직원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한 회사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채용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오랜 기간 숙련된 그 노하우를 통해서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보다 350만 명 줄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집니다. 일할 사람이 적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고 노인 부양 등 재정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데 대부분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임금 체계에서 갑작스런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불보듯 뻔합니다. 핵심은 현재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른바 계속 고용제도입니다.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기업이 계속 고용하도록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를 앞서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 중 하나를 기업이 꼭 선택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령 노동자층의 경우에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개시 시기하고 또 2, 3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인지 간에 그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자체보다 우리 사회 구조에 맞는 임금과 노동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0대) 이상인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일까요?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 70대 이상이라 하지만도요. 75세부터 지금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0대 중반 65세 정도 봅니다. 실제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9.4세로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4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77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힌 건 공적연금.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 2천 원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연금 개혁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내는 거를 나중에 저희가 연금을 받을 때 되면은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어쩌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나이를 늦추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등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